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제목은 이제 뇌과학을 통한 인간 심리의 탐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전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제 뇌영상센터에 MRI라고 하는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장비는 이제 우리 뇌가 활동할 때 이 활동을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최근에 이제 뇌 연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예요. 근데 사실 이 장비를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과가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들입니다. 아마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 방법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임상심리학, 이제 사회심리학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쪽 분야에도 사실 이런 장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학과를 소개하는 그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이제 전공 체험 교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학과 소개에 대한 건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아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미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전공 강의를 할 때 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조금 발췌를 해서 실제 이제 심리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 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의 이제 감각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죠?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외부 감각 신호들입니다. 그 뭐냐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감각 신호죠. 근데 실제로 우리 뇌로 들어오는 감각 신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감각 신호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체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신호들에 익숙하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기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로 들어오는 감각 신호는 외부 감각 신호보다 내부 감각 신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 내부 감각 신호들이 하는 기능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론에 의하면 우리 신체의 황상성이 이제 깨지게 되면 불균형 상태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 불균형 상태를 우리 뇌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체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통증이라는 신호가 생겨나고 그 신호가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이 통증을 유발한 자극으로부터 피하는 회피 행동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 신체의 어떤 영양 상태가 불균형에 빠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욕이 생겨나고 또 이제 뇌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음식을 향해서 접근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근과 회피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은 우리 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큰 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과 관련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심리학과와 이제 관련이 많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사실 사고를 당해서 뇌 한 부분이 손상이 돼요.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기억이 10분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문신을 새겨서 한번 기억한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계속 이제 몸에 새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단기 기억 손상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는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모를 찾아서 거기서 도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하나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계속하게 됩니다. 단기기억 손상 환자입니다. 이 도리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해요. 이 단기기억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심리학자가 한 번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환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손바닥 안에다가 이 압정을 숨겼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악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압정이 찔렸겠죠? 뭐 굉장히 이제 아파하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사는 이제 잠시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상담을 한 뒤에 다시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의사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환자하고 약수를 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기억 손상 환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이 환자는 악수를 거절해요. 그래서 악수를 거절해서 왜 의사가 왜 나랑 악수를 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왠지 모르지만 당신이랑은 악수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났던 기억은 전혀 없어요. 기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의 어떤 이전 경험이 뭔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해마, 어떤 기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이 부위와 조금 다른 부위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우리 뇌를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두 부위가 이제 편도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부위의 이름이 편도체가 영어로 아미그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미그달라는 그리스어로 이제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걸 보니까 꼭 이제 아몬드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크기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아미그달라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포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 편도체가 우리 뇌에서 인간들의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이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제 사진이 제시될 거예요. 뭐가 나타났죠? 예, 여자 얼굴 맞습니다. 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 사진이 나오기 전에 잠깐 어떤 사진이 나왔죠? 예. 사실 이게 원래 실험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33ms 동안 공포 표정을 보여주고 바로 그 뒤에 이제 무표정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짧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여줘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짧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진을 절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비주얼 매스킹 기법이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에서는 공포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바로 이제 무표정을 보여주어서 이제 공포 표정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뇌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도체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편도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자극을 빠르게 탐지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대상으로부터 회피하게끔 우리를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기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공포 표정을 마주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편도체가 어떤 기능을 담당할지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여기 두 사진이 있는데요. 두 분의 얼굴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두 분 중에 누군가한테 이제 길을 묻고 싶은데 어떤 분한테 묻고 싶으세요? 왼쪽 분과 오른쪽 분.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분과 왼쪽 분. 오른쪽 분한테 여쭤본다고 하시네요. 왼쪽 분. 네, 대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한테 길을 물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원래 이 사진으로부터 약간 변형이 된
사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얼굴로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신뢰하기 어려운 얼굴로 일부러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아주 미묘한 그 특징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얼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우리의 뇌는 이 작업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뢰할 수 있는 얼굴과 신뢰할 수 없는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편도체 손상 환자들과 그리고 정상인들 간의 비교를 해봤더니 정상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얼굴들을 봤을 때 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반면에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여러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마주칠 때 이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 행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뇌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접근 행동과 관련된 그런 신경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험은 거의 60년 전에 어떤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끔찍한 실험일 수도 있어요. 이 쥐의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제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상자 안에서 이 레버를 누르게 되면 이 전기 자극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전극이 삽입된 부위로 전류가 흐르게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됐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거의 무슨 호러 무비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내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뇌로 전기 쇼크를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쥐는 거의 미친 듯이 레버를 눌러요. 그리고 뭐 음식을 주더라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레버에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레버를 누를 때마다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실험이 이제 거의 초기 실험이었는데 이 다음에 굉장히 이 부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위가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측핵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우리 뇌를 이 방향으로 이제 절단을 하게 되면 역시 이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이 부위, 조그만 부위인데요. 뇌 한복판에 위치되어 있는 아주 조그만 이 측핵이라는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사람들도 굉장히 극심한 아주 강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이 부위가 이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3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나타나 있죠. 어떤 아기가 제일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맨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네, 대부분 그렇게 보이죠. 사실 이 아기들은 다 같은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위치해 있는 아기가 이제 원래 사진이고요. 이걸 이제 좀 더 귀엽게 만든 사진이 오른쪽, 그리고 약간 덜 귀엽게 만든 얼굴이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누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어떤 피처들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의 크기, 그리고 뭐 이마의 크기, 그리고 어떤 약간 그 아래 부분의 윗부분이 얼마나 짧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귀여운 정도를 지각하는 게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뇌 반응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측핵이라고 하는 부위가 가장 귀여운 아기 사진을 볼 때 제일 높은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이 귀여운 정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반응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귀여운 아기들을 보게 되면 뭔가 다가가서 좀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만져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접근 행동을 유발시키기 쉬운데 이 측핵의 반응이 증가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굉장히 자동적인 접근 행동이 유발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측핵과 편도체는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측핵은 접근 행동, 그리고 편도체는 주로 회피 행동과 많이 관련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간혹 이제 두 기제들끼리 서로 상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성질이 굉장히 고약한 어떤 직장 상사를 상상하면 너무 이제 회사에 가고 싶지 않지만 곧 다가올 이제 월급날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힘을 내서 나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접근과 회피가 갈등을 보이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뇌가 어떻게 이 갈등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뇌 부위가 복내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대중서를 하나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원고를 넘기면서 제가 정했던 원고 제목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굉장히 화를 냈었죠. 어쨌든 제가 이걸 제목으로까지 썼던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위치는 우리 이마 정중앙으로부터 약간 뒷부분으로 5cm 정도 들어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빨갛게 표시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편도체와 측핵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모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과 관련된 신호, 그리고 회피와 관련된 신호를 전부 통합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 간에 어떤 신호가 더 중요한지,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편도체를 통해서 이 통증과 관련된 신호를 받게 되면 이 회피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 측핵을 통해서 뭔가 식욕과 관련된 그런 신호를 받게 되면 이제 음식으로 접근하는 접근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우리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어떤 접근과 회피 간의 갈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해결하건 그렇지 못하건 이 경험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부위에 저장된 정보들이 다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점점 자동화돼서 나중에는 무의식 중에도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 직관적 가치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직관적 가치들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이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치를 한번 만들어내면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매번 유용하기만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신체 상태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외부 환경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뇌는 이런 정보들을 다 해결을 해서 최적의 선택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뇌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어떤 현실과 목표 간의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략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정적이고 새로운 보상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체 상태가 변하더라도, 그리고 외부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여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2차적 보상입니다. 돈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승용차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신체 상태가 바뀌더라도, 그리고 외부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죠. 1차적 보상 같은 경우는 내 1차적인 욕구가 신체 향상성이라는 목표가 해결이 되면 그 욕구는 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2차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신체 향상성이 해결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1차적인 보상보다 2차적인 보상에 더 강하게 끌리게 될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보상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2차적인 보상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한테 훨씬 더 강하게 학습되어 온 보상이 바로 사회적인 보상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 칭찬, 호감, 감사,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한 2차적인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신체의 불균형을 경험을 하게 되죠. 배고픔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처음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타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보상은 이 엄마와의 첫 번째 관계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아주 단순한 욕구로부터 시작되지만 점점 이게 사회적인 의미들이 복잡하게 추가되면서 나중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지고 아니면은 뭔가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 나중에는 이제 권력욕까지 계속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2차적인 보상이 우리 뇌 어디에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칭찬과 돈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2차적인 보상을 공통적으로 표상하는 아주 중요한 뇌 부위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었죠. 이 결과는 사실 경제학자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보상들을 어떻게 빠르게 비교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가정했던 게 바로 공동통화입니다. 모든 다양한 보상들을 하나의 공통된 가치로 환산해주는 그런 뭔가 어떤 개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포기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의 호감을 얻기 위한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공동통화 기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돈으로 뭘 살 수 있을지를 매번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돈에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되잖아요. 이 사회적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때 이게 나의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매번 우리는 계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여기에 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길을 가다가 이제 쓰러진 아이를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빨리 이제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제 노약자들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행동들, 거의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공동통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어떤 내재화된 사회적 보상의 가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어떤 영웅들의 행동도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어떤 내재화된 가치 계산과 관련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탈주의자들과 이기주의자들 간에 어떤 뇌과학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규명해보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지금 부산대에 계신 설선혜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도형이 나오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선택이 제대로 된 거였으면 이제 보상이 주어져요. 나한테 2포인트가 제시가 되는데 이 포인트를 많이 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계속 많이 따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자신을 위한 조건이고요. 타인을 위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 정답을 맞추게 되면 너한테는 이익이 없지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포인트를 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의 고통 혹은 타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고서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타적인 집단과 이기적인 집단 간에 좀 차이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50% 확률로 정답을 맞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모두 정답 확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은 이타적인 집단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기적인 집단은 자신을 위한 조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는데 타인을 위해서는 별로 학습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이기적인 집단 중에 어떤 한 사람은 50%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점점 밑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정답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뇌 반응으로.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반응이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서 이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집단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만 이 부분이 사용이 되고 타인을 위한 상황에서는 전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이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타적인 행동의 가치를 계산하고 이걸 내재화시켜서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바로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간의 구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경학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어느 날 손상이 돼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경우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환자 얘기인데 거의 100년 전에 이제 미국 버몬트주에 살았던 철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작업을 하다가 동료가 이제 실수를 해서 어떤 아주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냐면 이 쇠막대기가 폭발을 하면서 왼쪽 이 광대뼈 밑을 뚫고 들어가서 두개골을 완전히 관통해서 날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거의 한 10m 정도 날아갔다고 해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피니어스 게이지는 사고 직후에도 의식이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기능까지 정상이었고 나중에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인지 기능들이 대부분 정상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사도 굉장히 놀랐던 거죠. 도대체 어느 부분이길래 이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이런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일 수 있을지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잘 파악하기 어려웠죠. 근데 이 사람의 상처가 아물고 나서 이 사람을 관찰을 해보니까 점점 이제 이 손상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동료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를 당한 뒤로는 굉장히 난폭해지고 폭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는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그게 사고를 당해서 생긴 어떤 감정의 상처라고 얘기를 했지 이 사람의 어떤 뇌 손상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서커스 같은 데 들어가서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아주 좀 비참한 삶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옆에 이 사진은 현재 이제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남겨져 있는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두개골과 쇠막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게 되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계산을 하는 그런 사회적 보상의 가치가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기 통제력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보상,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보상도 다른 여러 가지 보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에 우리가 중독되는 것처럼 이 사회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사실
조절하는데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내 측 전전두피질을 저는 이 외줄 타는 고개사에 가끔 비유를 하곤 합니다. 뭔가 편도체가 회피 신호를 보내고 측핵이 이제 접근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둘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도록 늘 이 점검하고 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 뇌는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런 상태를 이제 인정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비교라고 하게 되면 나와 남을 비교를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것을 타인이 가진 것과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항상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를 계속 갈구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스크림이 분명히 차이가 나죠. 자신이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도 사실 뭐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그 뇌의 어떤 가치 기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회 비교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도박 과제를 만들었는데 저희 랩에 있었던 이제 강평원 박사가 했던 연구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드 3장을 이제 뒤집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카드의 결과가 나옵니다. 플러스 8이라고 돼 있으면 800원을 땄다라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겠죠? 돈을 땄으니까. 근데 옆방에서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딴 결과도 이 뒤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1200원을 땄어요. 그러면은 아까는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죠.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또 돈을 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네가 만족하면 이걸 선택하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선택을 하고 아닌 사람은 이제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사실 절대적인 손익과 상대적인 손익 간에 좀 차이를 만들어줬어요. 이 경우 나는 400원을 땄지만 상대방이 800원을 딴 경우 절대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손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는 손해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적인 손익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 실제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동 결과를 한번 봤더니 상대적인 손익과 절대적인 손익 중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선택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봤더니 한국인 피험자들 같은 경우 절대적인 손익보다 상대적인 손익에 의해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서 이 방송국하고 같이 이 실험을 했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제 한국인 피험자들과 나이라든가 교육 수준이 다 일치되는 외국인, 특히 미국인 피험자들을 여기에 같이 섭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 손익보다는 절대적 손익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 미국인보다 타인과 남을 비교하는데 어떤 시간과 노력을 쓰는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걸 이제 행동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뇌도 살펴봤는데 이 미국인 같은 경우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상대적인 손익 정보보다 절대적인 손익 정보에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반대 패턴이 나타났어요. 상대적인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변화를 보였죠. 그리고 이 내가 타인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과 측핵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측핵과 복내 측 전전두피질을 포함하는 접근 회로, 이 접근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되면 타인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접근 동기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접근 편향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행동이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뭔가 나의 경우에는 정의롭고 이타적인 행동인데 이 행동을 통해서 타인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고통 같은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갑질 행동이라든가 분노 조절 행동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어떤 가치 계산 기제가 불균형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접근 편향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적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접근 편향이 아니라 회피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누군가가 날 지켜보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은 평상시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좀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어떤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보기 위해서 타인이 관찰을 할 때 어떤 윤리 소비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있었던 정대현 연구원이 했던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에 이런 간단한 어떤 상품의 사진이 나오고 이 상품을 이 제시된 가격에 대해서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닐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브랜드 로고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로고는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여기서의 수익금이 다 이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인 거죠. 반대로 아래에 있는 이 브랜드 로고가 나타나면 이건 그냥 일반 기업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조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참가자들 둘로 나눠서 이번에는 관찰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찰 집단이라는 건 이 컴퓨터가 작동을 잘 하지 않아서 당신이 반응하는 어떤 선택하는 걸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걸 모니터로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받아 적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겠죠? 내가 뭘 선택하는지를 이제 밖에서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조건을 나눠준 뒤에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통제 집단에 비해 관찰 집단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가 지켜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윤리적인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 반응도 함께 측정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거의 행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반응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 집단에서만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간의 연결 강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 편도체와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연결하는 이 회피회로, 이 회피회로가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 뇌의 가치 계산은 불균형 상태로 빠질 수 있고, 이 경우는 접근 편향이 아닌 회피 편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인으로부터의 비난 아니면 사회적인 소외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지게 되면 뭔가 과도하게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심한 경우에는 자기 비하라든가 우울증, 그리고 특히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소외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커질 경우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을 험담한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감싸기 위해서 타 집단을 공격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런 이제 맹목적인 어떤 집단 동조 행동들이 다 이런 회피 편향의 한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뇌에는 접근 회로와 회피 회로들 간에 아주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게 가치 편향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가 편향된 상태를, 불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우리 신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환경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원활한 어떤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생애 초기에는 뇌와 환경 간의 연결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주로 우리 신체와 상호작용을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즉각적인 신체 향상성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이걸 외부 신호등을 통해서 예측을 해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지만 나중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바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외부 신호가 우리의 신체 향상성을 해결하는 데 점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측 능력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과도해지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또 불균형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로 이제 내부 신호보다는 외부 신호에 더 치중하게 돼서 아직은 나타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어떤 신체 불균형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하자마자 졸업 후를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퇴직 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죠. 이런 예측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어떤 단기적인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무시하고 먼 미래의 신체 불균형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신체 상태에 좀 소홀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굉장히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 그런 상처를 겪게 됐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태연하게 걸어갔던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내 어떤 신체 불균형을 즉시 이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더 중요한 다른 목표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신체 불균형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외부 신호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우리 뇌의 가치기제와 이 신체 간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더 이상 이 둘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신체 신호에 집중을 해서 이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 간의 어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복내측 전전두피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가치 기제들이 훨씬 더 신체적인 신호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신체에 어떤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뇌과학이 조금 이제 단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뇌 영상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외부 자극들을 차단하고 우리 내부에 집중할 때 어떤 휴식 시간을 가질 때 반응하는 뇌 부위예요. 일종의 우리가 멍 때린다고 얘기를 하죠. 멍 때릴 때 우리 뇌가 반응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를 성찰할 때 우리 뇌가 작동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우리 심장 박동수가 변화할 때 이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우리 뇌의 활동 부위를 보여줍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공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걸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뭔가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들을 차단하고 우리 내면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신체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이제 복잡한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나의 어떤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뇌과학적인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의 각 부분들이 각각 요구 신호들을 우리 뇌로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뇌에 설정되는 가치 기제가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는 그리고 재조정돼야 된다는 걸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굉장히 다양한 상태를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어떤 조합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뇌는 이걸 굉장히 제한된 숫자로 분류를 합니다. 뭐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러면서 우리 신체의 어떤 미묘한 차이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의 틀로 제한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세분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체 상태들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세부적인 상태들에 잘 부합하는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설정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계속 억누르고 그리고 감춰야 된다라고 교육받은 그런 인정 욕구야말로 우리들의 감정들 중에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계발서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인정 욕구를 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어떤 조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조언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재촉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인정욕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굉장히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과도하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억제하려고 노력할 경우 오히려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인정욕구 때문에 더 실망하기 쉬워지고 자기 자신을 더 혐오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조언은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죠.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어떤 사고라든가 행동 구석구석까지 이제 촘촘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인정 욕구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이걸 우리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인정 욕구들을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이 이제 사회화를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나의 인정 욕구를 인식하려고 노력해서 어떤 부분이 건강한지, 어떤 부분이 건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동네 측 전전도 핏에 이상이 생기면 네. 이 가치 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던가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된다던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반드시 뭐 이기적인 상태를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가치 계산이 잘못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그때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네.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에 어떤 이상이 생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하나요? 사실 뇌과학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신호들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뭔가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 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뇌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발견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훈련 프로그램들이 당분간은 훨씬 더 유용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